잠깐 쉬었습니다. 네. 인터스텔라 장장의 3부에 걸친 인터스텔라를 이제 마무리했고 앞으로는 과학은 안 하는 걸로. 멋있어요. 거의 1년치 그거 다 한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내용이 나와서 우리가 네. 이제 시간을 두고서 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이 판권이 응. 풀리면 네. 다 같이 한번 감상하면서 옆에서 코멘터리 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판권 풀리려면 한 70년 남은 것 같아요. 60년? 70년? 그렇군요. 2부는 프로메테우스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뭐랑 연결시킬 거냐면은 농사와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마음대로 해. 예, 알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스포 특집이니까 스포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 인간의 물음에 대한 그 영화였으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일리언 생산용 대체 수단이다. 무슨 말이? 에일리언 생산용? 에일리언을 생산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만든 게 인간이다가 결론이야. 그걸 이제부터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봐서 이해는 가는데 네네. 에일리언이 외계인한테 네. 중요한 존재예요?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전 세계 최초. 무기잖아요, 무기. 그치, 이게- 무기야. 네. 나중에 네. 그 얘기 할 거야. 전 세계 최초로 해서 계속 프로메테우스 프리퀄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2편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하지 마. 처음에는 좀 웃으려고 했는데 농사라고 해서 네. 지금 들어보니까 저 얼마 전에 다시 봤거든요. 최장님 무슨 한다고 얘기인지 해서 알겠지? 듣자마자 그렇구나 이거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그래도 프로메테우스 영화를 아예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맞아요. 설명해. 너무 빨리 끝났어요. 한국에서 너무 인기 없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떡밥만 던져놓지 않느냐. 맞아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건 오늘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었던 두 번째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인기가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여자 주인공이 신봉선 같이 생겼어. 영화에 몰입을 할 수가 없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거 농담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중요했었는데. 저는 뭐 네. 때문에 보면서 계속 불편하냐면 너무 어두워. 그 아, 내부에 색감 계속 자체가- 어두워. 아. 저는 되게 재미있는 SF인 줄 알고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화면이 네.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네. 거지. SF인 줄 알았는데 호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뒤통수 치면서 신선하다가 아니라 응. 야 그거 되게 보면 어둡고 그래 이렇게 해서 안 본 게 아닐까 싶어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영화 너무 잘 만든 영화라서 어두우니까. 그런 거야. 내부의 어둠과. 사실은 인터스텔라가 얘보다 한참 뒤에 나왔지만 네. 나는 영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메테우스 정말 잘 만들었다. 리들리 스콧이 정말 천재구나 라는 생각을 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래는 이 프로메테우스가 실제 내용을 반영하는 제목이 아니라서 원래 진짜로 이제 내용을 반영하는 제목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런 게 돼야 뭔데요? 돼. 외계인 유전학의 발전, 검은 액체의 비밀. 이게 적절한 제목인데. 없어 보인다. 그래? 어쨌든 네, 요걸 한번 그렇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6일 날 개봉했습니다. 벌써 오. 많이 됐죠. 2년 한 6개월 지났는데. 6월 6일에. 감독 리들리 스캇이시죠. 리들리 스캇 감독. 1937년생이라 가지고 올해 아마 정말요? 77이실 거예요. 그 걱정되는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 2탄이 2016년 개봉 예정이거든요. 그때가 거의 이제 79이실 텐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2편. 이 편 찍으셔야 엑소더스도 됩니다. 이분이 하신 거네요? 네, 이번에 네. 나오는 리들리 거? 스캇은 이제 다작이죠.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엑소더스도. 근데 그죠? 다 되게 스케일이 되게 커요. 되게 좋은 영화들이 많네요, 되게. 리들리 스캇이 장난 아니죠. 그래 리들리 스콧이 보니까 미술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자기 영화 찍을 때 그 이미지랑 여러 가지 소품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 세트랑. 그러니까 리들리 스캇 영화는 너무 잘 찍어요.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거 있었는데 카운슬러인가? 난 카운슬러 너무 재밌게 봤는데. 카운슬러. 어쨌든 올감이. 전 킹덤 오브 헤븐. 그렇죠. 너무 재밌게 네. 봤습니다. 에일리언 1편도 이분이 만드신 거고. 네. 어쨌든 그래서 리들리 스캇 감독 할아버지께서 블랙호크 다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감독이었고 주인공만 몇 명 설명하면은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은 신봉선. 엘리자베스 쇼. 신봉선 싱크로율 98%. 엘리자베스 쇼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미 라파즈라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배우가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진짜 이름 말고 그냥 영화상의 이름만 하겠습니다. 쇼 박사였어요. 신봉선. 그리고 중요한 인물 데이빗이죠. 너무 연기 잘했어요. 마이클 패스벤더. 그죠? 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보다 보면 진짜 로봇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도 로봇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로봇이고 CG가 아니라 사람이죠. 완전히. CG 할 게 뭐가 있어? 진짜 사람. 근데 그 정도로 저한테 이미지가 아직도 로봇처럼 느껴져. 진짜 그래요. 그죠. 네, 너무 연기 너무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그래서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그리고 이제 쇼 박사의 남친. 남편이야? 처음부터 남편이었잖아요. 남친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에요. 그래요? 아기를 못 가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랬구나. 남편, 죄송합니다. 남편인데. 찰리 할러웨이. 네. 할러웨이이 이제 감염돼서 죽죠.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오냐면은, 웨이랜드 할아버지 나와요. 맞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완전 거의 괴물 수준, 그냥 나이가 많은 수준이 넘어가던데요. 그렇지. 네. 딸인가 손녀인가, 딸. 손녀구나. 딸이죠. 딸이야, 딸. 딸이. 네. 딸에 비해서, 미모에 비해서 되게 늦둥인가 봐요, 딸이. 아내가 많았을 수도 있고. 가족 여러 가지 잘 관계까지. 복잡하겠죠. 그죠? 헬레이저 수준이야, 얼굴에. 그래서 웨이랜드 사장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그쵸. 거지.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정주영 사장님 같은 느낌이죠. 회장님, 예, 큰 예. 회장님. 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네. 큰 회장님. 그리고 그 딸이 이제 비커스. 비커스. 샤를리즈 테론. 아, 그래서 맞아요. 왜 이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야 되는데 왜 신봉선이 주인공이냐 사람들이 이제 비판했었는데. 외모 때문인가요, 혹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그러니까요. 배우죠. 네. 근데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그 비중이 너무 적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누가 연기하냐면은 이안 와이트라는 사람이 연기했는데. 엔지니어? 정말요? 엔지니어. 나중에 그 죽이는 사람? 아니 외계인이 엔지니어지. 그러니까 죽이는 외계인. 하얀색 외계인. 아, 그 사람이 뒤집어쓰 분장한 거예요? 예, 분장이에요. CG를 거의 안 썼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안 와이트가 영화 배우예요. 그래서 71년생이고 키가 216. 216cm. 최홍만이 217cm거든요. 그러니까 최홍만이랑 비슷한 체구. 아, 근데 진짜 실제 그렇구나. 이분 잘생겼어요. 잘생겨가지고. 근데 이분을 보니까 야 키가 2m 16cm이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키가 큰 사람은 몇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또 파봤어. 그래서 기네스북을 좀 뒤쳐봤더니 가장 큰 사람으로 남은 사람이 몇 cm냐면은 230? 272. 오. 272. 말도 안 돼. 수준인데? 작은 잘 질럿? 모르잖아요. 272가 도대체 감이 안 오잖아. 이 사람이 6살 때 182였대. 6살에. 6살인데 182. 어쨌든 그런 사람이 오래 있었습니다. 사셨나요? 아니요. 22살에 사망이에요. 어쨌든 키가 너무 크네. 엔지니어는 사람이었다. 네. 그거죠.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하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에일리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아주 맞아요. 중요했던. 그래서 이번 그 영화 스포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에일리언 얘기를 잠깐 한 다음에 에일리언의 그 메커니즘을 얘기해 드릴게요. 에일리언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를 먼저 얘기하고. 네. 사실 에일리언은 안 봤거든요. 잘 모르. 그랬어? 설명해 정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메테우스 프리퀄 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을 갖게 됐는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에일리언 얘기부터 빨리 하면 1979년에 나왔어요. 리들리 스캇이 만들었죠.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진짜 주기차게 봤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그렇죠. 에일리언 초중고를. 원만 리들리 스캇이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카메론, 데이비 핀처 이런 사람들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리들리 스캇은 2편, 3편, 4편은 별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1편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서만 프로메테우스랑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1편이 장난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누가 디자인했냐면은 기거, H.R. 기거라는 예술가가 이 모든 그 디자인을 해내요.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 사람이랑만 작업을 한대요. 이번에 엑소더스도 다 그분이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거가? 네. 그래요? 네. 그거 몰랐네. 엑소더스? 네. 이분이 그림 자체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에일리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편 때 재밌었고 2편이 가장 유명하죠. 2편 때는 이제 여왕 에일리언도 나오고 하는데 1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 화물 배달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체국 택배 같은 애야. 우체국 택배 노스트로모호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광물과 자원을 나르는 거대한 우주선이었어요. 네. 승무원 7명 그리고 광석 2천만 톤의 화물을 싣고 지구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시고니 위버가 타고 있었어요. 거기 이름은 이제 리플리라는 사람인데 맞아요. 2등 항해사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지구로 와야 되니까 인공 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컴퓨터에 의해서 얘네들이 깨게 돼요. 그래서 뭐야 지구에 왔나 하고 깼는데 알고 보니까 듣보잡 행성이었던 LA426. 나중에도 보겠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제 행성들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앞에 2글자는 영어, 뒤에 3글자는 숫자로 해서 표현해요. 어쨌든 LA426에서
듣보잡 행성에서 12초 간격으로 어떤 신호가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래서 자동으로 깨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냐면은 이 영화 내용 속에 나오는데 계약서상 그런 내용이 있대. 이들이 화물을 배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적 생명체가 발견됐을 경우에 그걸 탐색해야 되고 그걸 탐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다는 내용이 1편에서 나와요. 너무 심오. 우울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성으로 가게 돼요. 지적 생명체가 보냈을 테니까 12초 간격으로 온다는 거는. 그래서 승무원 3명이 혹성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도착해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거대한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선이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의 부메랑 같이 생긴 그 우주선 있잖아요. 아, 네. 그거랑 동일한 우주선이야,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서 신호를 보낸다는 걸 알게 되고 승무원들이 그곳으로 탐험하러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감독이 본인이 이거 프리퀄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그 얘기도 제가 이따가 하게 될 텐데 프리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에일리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얘기다라는 그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요. 근데 어쨌든 우주선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파괴돼가지고 막 안에는 막 다 썼고 비행사들은 이제 다 미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발견되는 미라가 이제 이름이 이제 스페이스 자키거든요. 근데 왜 스페이스 자키인지는 모르겠어요. 영화상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 자키라고 에일리언 1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이 스페이스 자키의 모습이 프로메테우스에서 왜 마지막 장면에 엔지니어가 그 왜 코끼리 같은 거 뒤집어 쓴 다음에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프로메테우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엔지니어 미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페이스 자키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페이스 자키를 딱 보니까 안에서부터 뭔가 분출돼서 나온 것처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렇지. 갈비뼈가 밖으로 도출되어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하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계란 모양의 물체들이 있는 산란실을 발견하고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케인이란 사람이 이제 물체에다가 충격을 가해와요. 얘 뭐야? 했더니 갑자기 거기서 이제 뚜껑이 열리더니 괴 물체가 나와서 케인의 얼굴을 뒤집어 씌우게 되죠. 거미같이 생긴 큰 거미같이 생긴. 그렇지. 요게 이름이 있어. 그래서 에일리언들의 이름은 행동에서부터 그 기원에서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얘 이름을 페이스허그입니다. 글러브. 그래서 페이스허그인 거예요. 아니 프로메테우스 그거를 보는데 막 페이스허그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에일리언에 시작한 거야. 왜 이름이 없는데 왜 프로메테우스에 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 나온 거구나. 에일리언 시리즈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도 나오고 막 외편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궁금한 게 79년 거잖아요. 예. 저는 안 봤는데 지금 봐도 재밌을까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라고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충격적인 영화였고 SF와 호러와 그 괴물 디자인, 그게 그 괴물이 인간의 내면에서 튀어나온다는 거 이런 설정들이 다 너무 지금 보면 좀 허접하지 않을까? 아니 전혀. 저 어렸을 때 우레메를 진짜 재밌게 봤는데 지금 보면 너무 허접한 것처럼. 지금 고질라 봐도 이상해. 사실 쥐라기 복원도 요즘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듀스 보면은 지금도 세련됐잖아. 무슨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 재밌어요? 봐야겠다. 예. 어쨌든 그래서 페이스허그가 이제 케인의 얼굴을 뒤집어 쓰였는데 사람들이 이걸 떼려고 그래. 근데 안 떼져요. 왜냐면은 얘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폐까지 연결돼 있어서 얘를 제거하면 케인이 죽을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냅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페이스허그가 없어졌어. 그럼 붙은 다음에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데리고 왔지.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에 기생충이 붙어 있는 채로 운반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앞은 보이고 아니 얘는 식물인간 상태. 식물인간 상태. 근데 페이스허그가 없어져 있고 케인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밥도 먹이고 야 괜찮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더니 케인이 이제 테이블 위에 쓰러지죠. 그러더니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를 막 뚫고서 빵 하고 무엇인가가 튀어나오죠. 얘 이름 페이스허그가 이거 폐거든요. 폐에다가 유충을 심어가지고 그 유충이 성장했을 때 가슴을 뚫고 나오는 애를 뭐라 부르냐면은 체스트 버스터라 불러요. 체스트 버스터가 빵 하고 나옵니다. 가슴을 팍 뚫고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체스트 버스터가 빠르게 허물을 벗어서 되는 게 에일리언인 거예요. 에일리언의 이름도 있어요. 제노모프라는 이름이 원래 에일리언인데 우리는 에일리언을 부르도록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에일리언이 발생하는 원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1편에서 나오고
2편에서는 퀸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은 2편은 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퀸이 그걸 차용할지 모르겠어. 근데 1편부터 4편까지의 에일리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에일리언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일리언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첫 번째, 퀸이 있어요. 퀸이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페이스허그가 나와요. 페이스허그가 숙주의 폐에다가 유충을 주입합니다. 그럼 유충이 성장해가지고 가슴을 뚫고 나오죠. 체스트 버스터가 되는 거예요. 허물을 벗으면 에일리언이 안 된다는 거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에일리언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혹시 그 스타크래프트의 저그가 이거 좀 딴 건가요? 그렇지. 퀸도 그렇고 에그도 그렇고. 그렇네요. 그죠. 그 모양이나 그 밑에 나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에일리언을 누구나 전 세계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에일리언이라는 우주가 생긴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진짜 우주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에일리언 거의 한 시대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에일리언 메커니즘 아셨죠? 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거 스페이스 자키. 처음에 그 충돌해가지고 탐사했었던 그 우주선에서 발견된 그 미라 외계인에서부터 프로메테우스의 세계관이 시작됩니다. 잠깐만 죄송한데 지금 질문 하나 할게요. 예. 그러면 그 에일리언들은 스스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인가요? 생식, 번식. 이게 그러니까. 놀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왜 생식하지 않아요? 가능은 한 건가? 그러니까 개미 같은 애들 같아. 그치, 개미. 곤충에서 많이 모티브를 따온 것 같아요. 그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리들리 스콧의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리들리 스콧은 이제 그 에일리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1편부터 4편까지 내용 중에서는 개미처럼 아까 여왕 개미가 나듯이 여왕이 하나 있고 여왕이 있다. 예. 설정으로 나와요. 그럼 숙주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은 한 건가요? 아니죠. 숙주가 반드시 필요하지. 숙주가 있어야지 성장이 돼요. 그러니까 생식은 여왕이 하는데 숙주는 있어야 돼요. 리들리 스콧이 만든 네. 1편에서는 어때요? 1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페이스허그 그 페이스허그가 없어. 그러니까 없다면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없다면 알이 깨어난 상태에서 죽는 거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에일리언이 거의 안 죽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생물체로 나와. 그래도 어떻게도 안 죽어. 우주에 있어도 그냥 살아있어. 희생인데? 응?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에일리언 말하는 거예요. 안 죽죠. 장난 아니잖아. 화염방사기도 안 죽고. 어쨌든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프리퀄이냐? 아까 말씀하신 건데 감독과 제작진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혀 다른 작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독과 제작진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자꾸만 프리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래요. 근데 이제 에일리언과 같은 우주에서 펼쳐지는 내용이고 1편에 DNA가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에일리언 시리즈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작 초기에 프리퀄로 하려고 그랬대. 근데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새로운 세계관으로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방향 전환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강한 오마주가 있는 그냥 작품이라 봐야겠네요. 그래서 실제 연결고리는 에일리언이 아니라 스페이스 자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프로메테우스 줄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첫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요. 첫 장면은 이제 광활한 어떤 행성인지 모르는데 광활한 행성에서 계속 날아가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광활해. 근데 이제 폭포에서 이제 화면이 멈춘 다음에 폭포 위에 외형이 인간과 굉장히 흡사한 외계인이 단번에 등장합니다. 저기서 첫 장면 보고 깜놀했어요. 왜요? 보통 외계인이 마지막 순간에 잠깐 보여주고 끝내잖아. 네. 근데 이 영화는 딱 시작하자마자 외계인부터 시작해.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노르딕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얀색이고 거의 투명한 피부를 갖고 있고 눈은 시꺼멓고 거인인 거죠. 그래서 인간과 흡사한 외계인이 저쪽 외계인 뒤편으로 아주 거대한 우주선이 이제 지구를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이 떠난 걸 보고서 얘가 한숨을 쉬죠. 한숨을 쉬더니 검은 액체를 꺼내가지고 그걸 마시게 돼요. 그러자마자 몸이 산산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결국 폭포 속으로 떨어져서 그 DNA가 강물에 퍼지게 되는 거죠. 영화 보면 알겠지만 DNA가 산산이 굳어졌다가 물속에서 막 재결합해. 그래가지고 이제 씨를 뿌린 거죠. 그 인간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89년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고고학자인 엘리자베스 쇼,
신봉선 싱크로율 98%. 엘리자베스 쇼가 남편이라고요. 네. 남편인 찰리 할러웨이랑 같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대 유적들에서 공통된 별지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인류의 조상 혹은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그 행성 초대장을 가지고서 그 별지도를 따라서 날아가고 있는 그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프로메테우스 호입니다. 그래서 웨이랜드 코퍼레이션의 CEO 그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왕 회장님이 돈을 지원했어. 예. 그래서 LV223 행성으로 프로메테우스가 항해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모든 대원들이 인공 동면시킨 채 목적지로 향하게 되고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우주선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안드로이드 데이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언어를 다 배워서 얘는 언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외계인 언어를 배운 거지. 아니 외계인 언어보다는 이제 고대 언어들. 그러니까 고대 언어. 메소포타미아 뭐 다 모든 언어를 다 외우게 된 거야. 왜냐면 걔네들의 언어랑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리고 2년간의 동면 후 2093년이 되면 LV223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한 500m 떨어진 곳에 착륙해서 이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이에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곧바로 인공 구조물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사실은 이게 복선이 깔려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나와.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이제 신봉선, 이거 쇼 박사의 목에 있는 목걸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봉선. 그만해. 이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 신봉선 보느냐고. 앞으로 달린 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게 닮았나? 저 개인적으로 신봉선 좋아합니다. 일단 아이유를 좋아하는 거겠지. 조용히. 그래서 줄거리 쭉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정리할게요. 네. 이게 여러 가지의 사건이 막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힘든데 일단 내부에서 발견된 거. 그 인공 구조물 안에 뭐가 있었느냐? 첫 번째 외계인들의 3D 홀로그램 녹화 시스템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누가 만들 줄 아냐면 데이빗이 만들 줄 알아. 그러니까 벽에 얘네들의 언어가 써 있어서 데이빗은 혼자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가지고 3D 홀로그램 시스템을 작동시키죠. 그랬더니 막 외계인들 막 달려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지만 우주선 조정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데이빗은 그 모든 걸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또 뭘 알게 되냐면은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최종 목적지 여기서 출발하는 외계 우주선이 지구로 향한다는 것도 데이빗은 나중에 알게 돼요. 네. 두 번째 내부에서 발견한 거 외계인 시체와 잘린 머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나중에 이 머리만 갖고 와가지고 이제 막 전기를 흐르게 했더니 얘가 폭발하지 빵 터지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이 엔지니어의 DNA가 인간과 아주 동일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의 시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내부에서 발견한 거 세 번째 바로 수많은 원통형의 용기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데이빗이 요거 하나를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이거 알고 있어요. 이 용도가 뭔지를 다 알고 있어. 그 용기에서부터 검은 액체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되는지를 밖에 있는 글자들을 읽어서 혼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원통형 용기가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이제 원통들이 공기랑 닿게 되면서 검은 액체가 막 흘러나오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막 네. 흘러나오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도대체 검은 액체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이 영화의 중심 소재가 됩니다. 검은 액체를 중심으로 이제 영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검은 액체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 검은 액체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검은 액체를 마신 사람과 잠자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둘로 나눠가지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검은 액체를 마실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줄거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쨌든 막 폭풍이 있었죠? 네. 폭풍이 있어가지고 대원들은 프로메테우스호로 돌아가지만 생물학자인 밀번과 지질학자인 파이필드는 구조물 안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계인 시체가 잔뜩 쌓여있는 것도 목격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그 중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 생물학자랑 지질학자가 가죽이 벗겨진 뱀처럼 생긴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에일리언 유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렁이에요. 아 진짜? 이거 영화 시작하자마자 약간 개불같이 생겼어요. 그죠? 개불처럼 네네, 생겼어. 큰 개불. 이게 뭐냐면은 이거 에일리언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영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통들이 많이 들어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 지렁이를 밟는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지렁이들이 이 액체를 마신 다음에 괴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요한 애들이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에일리언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액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액체를 마신 존재는 뭐든지 괴물로 변해. 난폭해지고 크게 커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렁이가 생물학자 밀번의 팔을 부러뜨린 다음에 옷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밀번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죽이죠. 네. 그리고 지질학자였던 파이필드는 이 외계 생명체를 자르려고 하다가 산성피를 뒤집어 쓴 다음에 헬멧이 녹아가지고 검은 액체에 고꾸라지지. 그래서 검은 액체를 마셨나 봐요. 나중에 이 지질학자가 괴물로 변해서 프로메테우스로 돌아오게 되는 그 괴물이 됩니다. 어쨌든 결론. 검은 액체를 마시면 일단 괴물이 된다. 지렁이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일단 괴물이 되는 거야. 검은 액체는. 알겠죠? 두 번째. 검은 액체를 마신 사람과 잠자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검은 액체가 나오는 금속통을 하나 가져왔던 데이빗은 검은 액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 한 방울을 검지에 묻힌 다음에 쇼의 남자친구, 그 남편 할리웨이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검지에 묻히고 있어. 그 검은 액체를, 그죠? 그리고서는 그 남친 할러웨이한테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온 목적과 당신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러웨이가 뭐라고 하죠? 무엇이든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데이빗이 오케이, 알았어, 축배듭시다. 지금 무슨 북치고 장군. 그래. 그래서 술잔에다가 검지를 담갔다가 할러웨이한테 주죠. 그리고 할러웨이는 그 술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누구지? 남편이 좀 싸가지 없게 좀 얘기를 했어. 아, 맞아요. 말투가. 그 데이빗의 어쨌든 심기를 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하는데 할러웨이가 화가 나 있죠. 왜 화가 나 있냐면은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기 폭풍이 막 올 때 그 쇼박사가 죽을 뻔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 지금. 문을 닫아버렸잖아. 그렇지.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 있는 도중이라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마시죠. 근데 여기서 아까 재밌는 얘기가 나오긴 해. 이제 데이빗이 물어보긴 하죠. 그래서 자기를 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할러웨이가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었다. 그랬더니 데이빗이 만약에 당신의 창조주가 이 똑같은 답변을 하면은 많이 실망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죠. 어쨌든 할러웨이가 그 마셨어. 남편이 마신 거죠. 그리고 쇼와 잠자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죠. 그 다음날 쇼와 잠자리를 한 그 다음날 아침에 할러웨이는 점차 괴물로 변해가지고 비커스의 화염방사기에 죽게 됩니다. 기억나죠? 어쨌든 검은 액체를 마시면은 어쨌든 괴물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괴물이라기보다는 약간 프로메테우스, 그 엔지니어 형태로 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눈도 까매지고 얼굴도 좀 커지고. 아니, 눈은 빨개지고 초록색으로 바뀌고. 아, 그랬나?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온 그 파이플드 기억나세요? 개처럼 변하는 거야. 약간 에어리언 모습 같았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검은 액체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처음에 그 영화 첫 장면에서 나온 외계인 그 뭐지 엔지니어들은 검은 액체 먹고서 분해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액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자세히 보면은 첫 장면에 나온 액체는 검은 액체가 아니라 투명하고 그 갈색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외계인들이 뭘 할 줄 아냐면은 어떤 마시는 액체를 가지고서 유전자 변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이게 근데 지금 최 사장님 해석인 거죠? 다 제 해석입니다. 공식적인 발표 하나도 없어. 빨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죠. 어쨌든 이게 쇼가 문제야. 검은 액체를 마시면 괴물이 되는데 검은 액체를 마신 사람과 잠자리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쇼가 어떻게 되죠? 불임에도 불구하고 10시간 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체가 빠른 속도로 자궁에서 성장하는 걸 알게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왜요? 질량 보존에 의해서 사실 그거 문제가 있어.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고팠다면 괜찮은 것 같아. 엄청나게 뭔가 배고파서 섭취를 하면 괜찮은데 안 먹는데 점점 커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엔지니어 죽은 다음에 그것도 튀어나오는 애도 너무 크지. 너무 크잖아. 미친 듯이 주변의 것들을 먹어가지고 커진다면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너무 근데 어쨌든 다른 승무원들이 그래서 쇼를 냉동시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유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데려가려고. 근데 이제 혼자서 이제 쇼가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전자동 수술 머신. 근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엘리시움에서 봤던 거. 그러니까 수술하려고 하는데. 엘리시움이 뭐지? 나 엘리시움을 안 봤는데. 그래? 그러니까 어떤
큐브 같은 상자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거를 다 완치해서 수술을 자가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뭐 그치. 심장병이다 그럼 심장병 수술 다 해주고. 나도 엘리시움에 신기했는데. 그 기구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문제는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오는 기계는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남성용이야. 아, 맞아요. 이거 성별로. 제왕절개 수술을 못 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물질 제거로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술을 혼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장난 아니죠. 배 자르고 혼자 막 그러는데, 여기서. 재밌겠다, 엘리시움. 갑오징어가 나옵니다. 갑오징어를 낳죠. 배에서 꺼내게 되는 거지. 좀 귀엽게 생겼어, 사실. 야, 이게 귀엽다고? 정말요? 문어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갑오징어처럼 똑같이 되게 생겼는데. 징그러워.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실 문을 닫고서 쇼가 탈출하게 됩니다. 중요한 이제 결론 두 번째. 검은 액체를 마시면 괴물이 되고 검은 액체를 마신 사람과 잠자리를 하면 갑오징어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거를 설명 듣기 전까지는 그냥 에어리언 영화고 그렇게 다 튀어나온 것들은 뭔가 에어리언 새끼거나 뭐 그냥 다 뭉쳐서 에어리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이 영화 한 20번 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그 임신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자궁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임신이 된 거야. 근데 임신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생명체가 그냥 기생의 형태로 온 걸 수도 있는 거죠.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는 배를 뚫고 나오는 애인데 그 전에 빼낸 거긴 해요. 그렇죠. 네. 그죠? 어쨌든 그 상태에서 쇼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그 다음에 쇼가 웨이랜드 그 왕 회장님, 네. 왕 회장님께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승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안 죽었던 거야. 아, 그 전에 그 갑오징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 놔두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소독을 해버리죠. 맞아. 근데 안 죽지. 안 죽어. 그것도 얘기하고. 맞아. 네. 조금 이따 나오고 이제 이따 갑오징어는 왕오징어가 돼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랜드는 엔지니어를 만나서 자신의 죽음을 구해달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왔던 거죠. 그죠? 데이빗이 인공 구조물 지하에 있었던 외계 우주선, 에일리언 1에서 등장했던 동일한 우주선을 발견하게 되고 이 냉동된 그 구조물 안에 엔지니어가 한 명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웨이랜드를 데려갔던 거죠. 그래서 깨웁니다. 일어나죠.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화를 시도해요. 근데 그 대화하는 장면을 사실은 영화에선 삭제하고서 나중에 발표하거든요. 별 얘기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뭐 살려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데이빗 얘기를 듣고서 빡칩니다. 그래서 데이빗의 머리를 뜯어가지고 왕 회장님 때리죠. 그리고 먼저 한번 쓰다듬어 주잖아요. 쓰다듬는 척하다가 머리를 빡 뽑아. 왠지 모르지 외계인이 열받았어, 그죠? 그래서 웨이랜드도 죽이고 다들 죽이는 거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안드로이드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엔지니어는 갑자기 우주선을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얘는 2000년 동안 자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좀 이상해. 마지막이 좀 이상했어. 프로메테우스의 선장이었던 그 우리 흑형 야넥인데 흑형 선장이 프로메테우스 호를 그 엔지니어의 우주선과 충돌시켜가지고 추락시키죠. 이 장면이 좀 자기적이긴 했는데. 왜요? 너무 갑자기 감수성을 이 사람이 뭔가 대의를 위해서. 네. 그치. 좀 이상했어. 전 되게 합리적이게 생각했는데 저라도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되게 중요하게 이게 지구로 가면 우리 지구인들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은 거야. 이게 다 추측인 거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이유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동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이제 좀 그런 거죠. 어쨌든 충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외계인 우주선이랑 충돌하기 전에 어떤 구명 보트를 방출하죠. 방출하고 이제 누구 혼자 살아있냐면 쇼 혼자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쇼는 그 방출된 구조선으로 가가지고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구조선으로 갔더니 갑오징어가 대왕 오징어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 때마침 엔지니어가 쇼를 죽이기 위해서 구조선으로 오고 대왕 오징어는 엄마 대신에 엔지니어를 선택한 다음에 엔지니어의 입에 촉수를 집어넣어서 유충을 방사합니다. 그리고 쇼는 살았죠. 네. 데이빗을 수습해가지고 지구로 돌아가지 않고 엔지니어가 사는 별로 떠나게 돼요. 마지막 장면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엔지니어 왕 페이스허그에 의해서 이제 가슴에다 유충을 심었던 그 엔지니어의 가슴을 뚫고서 에일리언이 나옵니다. 제노몬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정리할게. 검은 물약이 중요해요. 검은 물약은 뭐냐면은 이게 에일리언을 만드는 마법의 물약인 거예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폰 6에 버금가는 그 최신 테크놀로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검은 물약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검은 물약은 뭐냐면은 에일리언을 낳기 위한 어떤 약물인 거예요. 네. 그 메커니즘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에일리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검은 물약을 남자가 먹습니다. 그럼 남자가 괴물로 변해요. 괴물로 변한 남자가 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럼 이 여성이 페이스허그를 출산하게 됩니다. 페이스허그가 숙주의 폐 유충을 주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숙주에서부터 체스트버스터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에일리언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거나 그 프로메테우스를 봤을 때도 그냥 공포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그냥 그 무차별적 인간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물학적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재미없다고 하시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아용 버전으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피카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노란 물약을 가지고서 피카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일단 노란 물약을 아빠가 마십니다. 그럼 아빠가 꽃미남으로 변신해요. 엄마가 반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엄마가 뭘 임신하느냐? 야구 글러브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 글러브를 출산하면 아빠가 야구 글러브를 얼굴에 뒤집어 써요. 그러면 아빠 대장에서 야구공이 자라게 되고, 아빠가 응가하면 피카츄가 된다. 뭐야? 괜히 얘기했다, 이거는. 이거는 어쨌든 쉽지 않네. 좋다. 근데. 그래, 적절해요? 적절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검은 물약은 에일리언을 만들어내기 위한 물약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리퀄. 도대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 거냐, 그 얘기를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해 보는 거야. 에일리언이 필요했어. 왜 필요했냐면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전쟁을 하기 위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어떤 대규모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군사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에일리언이라는 유전적인 변형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메커니즘을 찾았는데, 에일리언 하나를 탄생시키려면은 희생자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먼저 괴물로 변한 남자가 있어야 되고, 페이스허그를 출산하는 여성도 한 명 필요하고, 숙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에일리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3명의 희생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고민했겠지. 야, 이걸 어떻게, 알긴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합리적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유전자랑 동일한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오가닉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만들면 되지, 에일리언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존재가 살 수 있는 별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초기 지구가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첫 장면에 나왔던 그 한 명의 그 엔지니어를 가지고서 지구에 생명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의 기원이 나왔어요. 그죠, 인류의 기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에일리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씨부터 뿌려야지. 나중에 정확히 말하자면 그럼 인류의 기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기원인 건가요? 그렇게도 하는데, 아니, 모든 생명은 사실은 목적은 지구의 인간의 기원 아닌가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발상이에요?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과 동일한 인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끔 수단으로서 자연계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계획이었어. 그래서 지구가 어느 정도 이제 생물들이 탄생하고 인간이 탄생하면,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추수하려고 오려고 했어요. 추수해야지. 씨 뿌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검은 물약을 잔뜩 실은 애들이 와서 그 검은 물약을 강물에 뿌리는 거야. 그러면 대규모로 인간들이 괴물이 되고 관계를 갖고 해서 에일리언이 드글드글 만들어질 거다. 그럼 그 에일리언들을 잡아와서 적군에 뿌리면 되겠지. 근데 궁금한 게 에일리언들끼리는 어떤 소사이어티가 제대로 형성되나요? 싸우나요? 걔네들끼리는 안 싸우는데. 안 싸워요. 근데 일단 난폭하고 공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 1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원래 추수하러 오려고 그랬어.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 군사기지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얘네가 못 온 거야.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창조물들, 수단으로서 만들어졌던 우리 인간들이 문명을 발달하게 되고 방치됐어.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찾아온 거죠. 야, 우리 왜 만들었냐? 라고 찾아왔다. 이게 실제 내용이야. 그죠? 여기까지가 프로메테우스 프리퀄. 네, 실제 내용이죠. 끝!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영화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 메커니즘을 알고서 보면 영화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주 부분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그 힌트들을 계속 넣는데 힌트들을 너무 잠깐 넣기도 하고 너무 다양하게 드니까 사람들이 퍼즐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퍼즐 게임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됩니다. 왜냐면 왜 안 돼? DNA를 조각조각 쪼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재조합을 하게 되는데 랜덤하게 재조합이 일어나는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보의 저장 방식, 유전 정보의 저장 방식이 DNA를 사용한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내용이 이거 완전 쪼개지고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은 본인들 거랑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최장님이 하셨는데 벼나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유전자였어요. 일단 정보 저장 방식이 DNA인 것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단백질의 어떤 설계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전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엔지니어가 자신의 DNA를 조각조각 쪼개는 순간에 저장 방식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혹시 근데 얘네가 한 번 뿌린 다음에 끝낸 게 아니라 영화 초반기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관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동일한 유전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개입할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아니라 소나 돼지를 사용해서 에일리언을 번식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마치 DNA 정보가 일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화 첫 장면이랑 나중에 DNA 검사를 해봤더니 매칭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지금 영화적 상상력이 좀 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련된 형태로 비슷한 유전 정보를 공유하도록 설정을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미 DNA가 조각조각 끊어지는 걸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 장면이 오히려 좀 계륵도 아니지. 아예 없었으면 더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네요. 나는 그런 과학적인 숨어 있었군요.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이 DNA가 끊어진 것도 몰랐어. 그냥 먹고 뭐야 그냥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단순하게. 컴퓨터 그래픽에서 끊어지는 걸 보여줬어. 그 다음에 걔가 재조합이 되더라고. 네.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안 끊어졌었으면 오히려 괜찮지. 그러니까 DNA를 조각조각 끊은 다음에 알아서 랜덤하게 혹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재조합을 시켰을 때 그게 자기들이랑 같은 모습이 될 거면 안 끊어야지. 뭐하러 끊어 그걸. 모르지. 외계인의 기술이니까. 우리가 돈을 막 한 1000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다시 그 모양대로 왜 이어붙이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걸로 만들 수 있었을 거다. 그렇죠. 혹은 이제 소나 돼지 같은 형태 혹은 벼, 메뚜기.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지. 핵심은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해 가지고 에일리언을 낳는 방법을 안 하는데 자기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기랑 비슷한 걸 만들려고 했다. 어쨌든 영화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이냐? 인간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숭고함이나 신성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없어. 실제로는 그냥 수단이었던 거야. 사람이 지금 인슐린이 그 당뇨병, 일형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 인슐린 필요하거든요. 그 인슐린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돼지나 양이나 이런 애들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나와요. 췌장에서. 그걸 사용했었는데 그게 일단 종특이성이 없으니까 가능은 한데 부작용도 좀 있고 자칫하면 일종의 돼지의 피를 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액을.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상한 바이러스도 걸릴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대장균의 그 DNA 안에다가 인간의 인슐린 DNA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대장균이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걔는 막 살아가 열심히. 뭘 만드냐면 사실은 인간의 DNA를 만들고 있는 거였어요. 인간 DNA가 아니고 인간의 인슐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그걸 살짝 가공해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에일리언이라고 하니까 안 되네. 그 엔지니어들이 인간을 사용해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대장균에게 너 인간의 인슐린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달걀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닭들을 키우는 거랑 동일한 거지. 근데 저희도 너무 궁금했던 게 그때 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생각으로는 어떠냐면 너무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외계에서 그 엔지니어들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먹으면은 에일리언이 되던가 뭔가 이랬으면 좋은데 다시 남자가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허그를 넣고 그 다음에 그런 게 근데 최 사장님은 그게 훨씬 더 사실적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렇지. 왜? 진짜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독실님이 봤을 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외계인이다. 뭔가 뚝딱 나와야지. 발전된 게 있다. 그럼 뚝딱 만들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걸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아프리카에 간 거야. 네.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봤는데 얘는 정말 최첨단에 있는 데 살고 있어. 막 굉장히 막 그 동물보다 빨리 달리는 물건들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래서 걔네들은 나한테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죠. 야, 뭔가 핵잠수함 같은 거 만들어줘라. 근데 우린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동일한 것 같아. 우리가 외계인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걔네들도 한계가 있을 거고 경제적인 희소성이라는 원리 안에 갇혀 있을 거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사실 그 검은 액체를 한 방울 먹은 남편의 정자를 대량으로 추출하면 그 다음에 그냥 그 암컷들한테 쭉쭉쭉쭉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감염된 남자가 생성하는 수컷이 생성하는 정자들만 쭉 뽑아내서 대리모들한테 쫙쫙쫙쫙 넣어주면 걔네들이 전부 다 아니지. 갑오징어들을 막 만들어낼 거고. 아 그런가? 근데 에일리언이 우연히 나온 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영화는 에일리언이 우연히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왜냐면은 확실하게 그 거대한 얼굴 두상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을 때 벽화들을 보여주거든요. 나 벽화도 진짜 유심히 봤는데 제 예측하건데 프로메테우스 2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외계인이 나옵니다. 걔네들이랑 싸우는 애들이 나올 거야.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벽화들 중에서 가장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에일리언의 형태가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 자체가 에일리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일리언을 목표로 맞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얘네들이 일단 수컷을 감염시킨 다음에 암컷과 교배를 시킨 다음에 암컷이 낳은 것이 다시 페이스하고 이런 과정은 우연히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의도한 거는 그거랑 아니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사를 해갖고 뭐 간에다가 심장에다 직접 찔러 넣게 되면 뭐 좀 이렇게 그런 간단한 형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왜 에이즈 치료제 중에서 무좀약 있잖아요. 네. 그 무좀을 치료하려고 했었는데 에이즈가 치료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는 그 무좀약을 생산하는 방식 그대로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 거거든요. 동일하겠지. 얘들도 에일리언은 우연히 얻었어. 근데 어떻게 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은 아직 못 찾았으니까 아주 단순한 방법,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겠죠. 혈관을 확장시키고 싶은 약을 만들었는데 비아그라가 된 것처럼.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럼 에일리언이 악한 건가요? 에일리언이 에일리언 아니라 미안해. 엔지니어가 악한 건가요? 악하다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인간이 데이빗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악한가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엔지니어들이 나쁘다. 우리를 군사 목적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했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데이빗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지. 근데 데이빗은 오히려 착해. 그래도 고분고분해. 아니에요. 데이빗이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잖아. 얘기 안 하지. 그렇긴 한데. 뭐 약간 조직적으로. 사이코패스 같아. 공감 능력이 없어. 그런 걸 보면, 그럼 우리가 엔지니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적대신할 수 있겠죠. 일종의 반란 일으키고 같이 싸워볼 만은 할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 걔네들 너네 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제 생명윤리나 이런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입장 중에 하나가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입장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동물에게 가하는 어떤 동물들도 왜냐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고통은 이제 악으로 보는 거죠. 공리주의적인 입장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입장에 따라서는 그런 외계인들의 행동도 악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데이빗이 고통을 느끼도록 회로가 들어가 있다면, 그럼 데이빗한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나쁜 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나중에 의식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의식적 측면에서 어떤 주체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고통이 느껴지는 것처럼 행동하게끔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사실 그걸 구분하지 못하겠지. 최 사장님은 원래 그 구분 못한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구분 못해요. 근데 사실 전자면은 진짜 문제가 될 텐데 후자면은 잘 모르겠어요. 전자의 경우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생선들,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회를 뜰 때도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툭툭 하잖아요. 걔네들이 이게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건 신경상의 문제지. 그러니까 고통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걔네들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견해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걔네들이 바둥거리는 거 보면 그러니까 과학자 집단에서도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 호르몬이랑은 다르지만 고통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엔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이게 합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고통이다.
이건 고통 아니다. 혹은 예를 들면 데이빗은 우리가 말하면서 이건 프로그램 된 거일 뿐이다라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겠지. 사실 우리가 데이빗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그 얘기 하고 싶어도 메모 다 했었는데 방금 전에. 또 합시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어. 아니야 얘기 다 했어. 계속 시간이 다 했어. 일단 토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그러니까, 토론 주제도. 그리고 왜 에얼리온을 자기들 군사 목적으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게 군사 병기처럼 만들어지는 건데, 얘가 그 주체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쵸. 나중에 엔지니어도 죽이잖아요. 그것도 신기해요. 생물체여서 조작할 수 없는 건지 아무 대상이나 공격하잖아요. 생화학 병기 같아요. 그치. 생물학 병기. 질병을 퍼뜨렸는데 자칫해서 우리 쪽으로 넘으면 우리도 망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세균 같이. 오버로드에 태워가지고 뭐 드랍하겠지 뭐. 어쨌든 일단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치? 네. 토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갖고서 우리가 토론을 좀 많이 만듭시다. 우리가 한동안 너무 어떤 정보 전달 중심이었고 토론이 너무 없었어. 일단 끝났는데 한마디씩 한 다음에 끝나도록 합시다. 일단 저는 뭐 다 설명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요거 알고서 보면 프로메테우스 잘 만든 영화야. 그런데 이 잘 만든 영화가 평점도 너무 낮고 그냥 묻혀가지고 2편이 나올지 말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다 흥행 실패. 망했어. 리들리 스콧 할아버지 꼭 오래 살아가지고 2016년에 꼭 만들어주세요. 네. 네, 영화편 재밌었고 요즘에 그 카페나 이런데 토론하시거나 자신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로 막 설명해 주시는 이런 분들도 많은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공자 외에 이렇게 다양하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의 주제에 갖고 이렇게 토론하거나 이런 장소나 어떤 카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막 자신이 알고 있었던 궁금한 거를 막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잖아요. 서로는 이제 친분 관계가 아닌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점이냐면 이제 감정적으로 격앙되시거나 뭐 저희가 뭐 잘못된 거에 얘기했을 때 뭐 너희들 막 틀렸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감정 그 얘기 맨날 들어봐. 좋은 것 같긴 한가. 근데 감정적, 왜냐면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계속 뭘 했냐면은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얘기 말고 나는 이런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전공자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막 진짜 죽을 듯이 싸우고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도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던 거랑 나는 다른 거 알고 있다. 뭐 아니다. 너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이런 내용이 더 좋은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감정적으로 대꾸하지 마라. 그건가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왜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돌을 닦아라. 네. 선생님은 어쩌세요? 네, 저도 영화 특집을 했는데 참 내 평생 영화 보면서 이런 얘기 해본 적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고 다들 이 방송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하나의 텍스트를 읽는다는 건 사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계를 어느 정도 확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바라봐왔던 관점을 조금 이렇게 비틀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영화 이런 특집 종종 다시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 시간이라 저보고 말 좀 많이 하라는 말을 좀 들었는데 할 말이 말 많이 하다가 네. 저는 그러니까 영화 얘기를 할게요. 지금 방금 프로메테우스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식 얘기하면서 뭘 갖고 좀 싸웠던 적이 있냐면 그 박테리아가 내적 세계가 있느냐. 그렇지. 그래갖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박테리아 같은 어느 정도 급 이하의 애들은 내적 세계가 없을 거다. 고통도 못 느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걸 있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제 우리가 박테리아를 어떤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얻어내거든요. 뭐 아까 인슐린도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우주에서 조작들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오는 그 엔지니어를 우리 입장에서 악하다고 볼 수 있다면 박테리아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흥미있는 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조작하는 것들이 걔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길러지네. 예를 들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지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밀이나 벼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렇지. 어떤 입맛에 맞기 때문에 지구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노예. 왜냐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걔네들 그렇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엔지니어가 인간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간을 이용하는 것도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케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오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라오는 거는 아마 오프 모임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오게 될 거고. 다음 주 찍어요 저희? 이거 해요? 아니 오프 모임 때로 대체해서 진행해야 될 거고. 오케이. 그 다음 주는 아마 한 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영화 특집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